14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13강과 13강까지는요, 독일 간접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14강부터는 이제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로서 이제 우리가 3명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담 스미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될 인물은요, 사실 자유주의자이면서 공리주의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자유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뒷받침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제레미 벤담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레미 벤담은 사실은 경제학과 정치학에 너무나 다 양쪽에다가 많은 공헌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레미 벤담이 말하는 이 효용이라는 개념이 그 경제학에 가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실제 이 효용이라는 개념 때문에 정치학에서는 보통 선거권, 여성 참정권 이런 것들이 또 다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담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쪽으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물은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인물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적 그 경제학에 엄청나게 밝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전적 정치 경제학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소화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뭐라고 부르느냐, 뉴 리버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뉴 리버럴은 니오 리버럴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는 니오 리버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오 리버럴은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신자유주의자들인 거고요. 영국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니오 컨설버티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네오 리버럴들을 네오 컨설버티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신보수주의자, 이 신자유주의자가 사실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의하고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존 스튜어트 밀은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요, 실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성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사상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남성 페미니스트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에 있는요, 첫 인물, 우리가 살펴볼 첫 인물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저희들이 14강, 15강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담 스미스를 제가 원래 한 강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전적 경제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 제가 의도적으로 두 강으로 다시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작품이 있죠.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정말 전설적인 책이죠. 사실 이 책,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전설적인 책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 스미스한테 왜 국부론을 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담 스미스가 시간 죽이려고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재수없지 않습니까? 실제 시간을 죽이려고 국부론 같은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실제 아담 스미스는 이 18세기의 이제 그 영국 사람입니다. 실제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기는 영국이 급속도로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틀을 이제 닦았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상주의를 추구하고, 그죠? 소위 말해서 교환, 무역, 뭐 이런 거,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경제학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례가 뭐냐? 아담 스미스가 이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건가요? 소위 말해 시장에서 일정한 그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이 맞춰진다는 거죠. 귤이 만약에 10개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귤 10개의 공급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귤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노동량이 그 유효수에 맞춰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지고 있는 구조,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가면서 맞춰질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바로 여기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 국부론에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사상가 중에 인생에서 제일 억울한 사상가를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저 아담 스미스인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정말 왜곡돼서 후대에 많이 전해졌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뭐 무한한 이기심을 추구하라고 그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셀피시잖아요. 이 단어가 몇 차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다 나쁜 맥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맥락.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을 찬양했다고 배웠는데 실제 아담 스미스는 이 단어를 결코 좋은 맥락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이기심이 원 표현이 뭐냐면요, 셀프 러브예요. 자기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애가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지, 이 셀피시, 이기심이 나를 이기적으로 뭘 추구한다? 아니에요. 자기애 때문에 자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도요,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보이지 않는 선이 제가 알기로는 국부론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국부론에 딱 한 번 2줄짜리로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줄이니까 3줄짜리로 등장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냥 네가 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익도 증진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공익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낸다고 막 뭐 떠드는 사람 중에 진짜 공익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근데 진짜 이거 뭐냐? 그냥 내가 내 이익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면 그 이익을 따라 공익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단 한 번도 국부론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주저가 국부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1776년에 쓰여진.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주저는 도덕감정론입니다. 1759년에 쓰여진. 아담 스미스는요, 여러분 다 경제학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에서요, 도덕 철학만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원래 먼저 썼던 책이고요. 국부론도 그 이후에 쓰고 난 다음에 여러 번 고쳤습니다. 국부론이 지금 제가 아담 스미스가 살아 생전에 5번 고쳐 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던 해의 마지막 그 5번째, 5th 에디션, 그게 5판이라고 그러죠. 5판이 나옵니다. 국부론은 1판부터 5판까지를 비교해 보면 국부론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많이 가장 잘 엄청난 변화가 왔던 게 3판이고요. 그 3판 이후로는 소소한 것들이 바뀌어서 5판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국부론도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수많은 에디션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판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국부론의 정확한 판본을 가지고 5판을 가지고 번역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뒤에 다양한 판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변화는 3판에 있었고, 맨 마지막 정리된 거 5판이 마지막 아담 스미스가 사망했던 1790년에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1759년에 썼던 이 도덕 감정론은요, 국부론 정말 많이 고쳤었죠. 5번이나 고쳤었으니까. 사실 아담 스미스가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달고 생전에 출간한 책은 2권밖에 없어요. 이 국부론이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이 책은 아담 스미스가 쓰고 난 이후에 5번을 고쳐서 마지막 판이 뭐냐? 6번째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6판이 나오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걸
채 다 고쳐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지막 6번째가 사후 1년 후에 이제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제대로 보려면 이 두 책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두 책을 같이 봐야 아담 스미스가 진짜 말하는 시장에서의 행위자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에서 자기 국부론에서 정말 새로운 발상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국가의 부가 쌓이는 방식을 분업이라는 것과 그리고 교환, 그리고 화폐로 시작되는 교환, 화폐로 교환되는 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오고 이런 발상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사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계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쏟아진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정작 국부론에서 질문하고자 했던 건 전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국부론이 진짜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요. 당시에 아담 스미스 시대 때 국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국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국부가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그러면 국부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부자는 부자가 되고 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가?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왜 빈부격차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죠. 아담 스미스가 여기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노동 가치론입니다. 이 노동 가치론은 존 로크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존 로크가 출발시킨 것이지만 이 국부론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의 일부로서 노동 가치론을 담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아담 스미스가 봤을 때 국가에 부가 쌓이는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노동하지 않는 손이 이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 가치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더 많은 이윤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부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요. 이 놀고 있는 손을 그러니까 놀면서 이윤을 받는 이 손을 일하면서 이윤을 받는 손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국부론의 정말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국가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쌓아준다라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토픽이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교환적인 시장을 갖다가 지지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아담 스미스가 여기 이 국부론의 책을 읽어보면 중상주의를 설명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 중상주의를 밀어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정작 중상주의를 이야기하는 파트를 들여다보면 아담 스미스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실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아담 스미스가 실제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기능공이 해외에 나가 외국에서 자신의 직업을 수업하거나 가르칠 경우 국왕의 해외 공사, 영사나 장관에 의해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경고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돌아와 계속 머물면서 거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산 상속은 물론 유언 집행자나 재산 관리자가 될 수도 없고 상속 증여 구매에 의한 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런 규제가 영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유를 얼마나 위반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경우 이 자유는 우리나라의 상인, 제조업자의 하찮은 이익을 위해 분명히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자들은 그들 자신이 국민 전체의 재능을 독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인, 제조업자들이야말로 중상주의의 특히 중요한 설계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담 스미스 자체는 중상주의 자체가
교환이 되면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서 이윤만 쌓이고 그 이윤이 금이나 은의 형태로 변해서 창고에 쌓이는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긍정적인 우리 효과를 우리한테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 아담 스미스가 대학 생활을 그만두고 대학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 가정교사가 되거든요. 되게 유명한 가문에. 그리고 이 가정교사가 된 그 학생을 데리고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중상주의가 유행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중상주의를, 그러면서 이 중상주의의 폐해를 갖다가 끊임없이 목격하면서 아, 이것 자체가 국가를 갉아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중상주의에 맞서서 나왔던 게 중농주의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서는 많은 이윤들이 토지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토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뭔가 생산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볼 때는 오히려 중상주의보다는 중농주의가 더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큰 지주에 의해서 독점되면 아까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노동하지 않는 손이 이윤을 다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토지 자체가 큰 지주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 이것 자체는 옳지 못하다라고 아담 스미스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중상주의를 비난하면서 중상주의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맨날 아담 스미스를 끌어다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는 시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의 자연적 자유의 체제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국가가 그런데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죠. 왜? 아담 스미스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요. 이 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조업자와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뒤에서 로비하고 돈 주고 법 만드는 사람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 이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건 국가의 개입이라기보다는 그 국가가 하는 정책에 뒤에서 돈을 대고 있는, 로비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왜곡하는 가장 큰 주범이지 국가의 개입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주범은 아니다라고 영국에서는 그게 현실이다라고 찍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늘 우리도 늘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이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담 스미스부터 내려오는 고전적 경제학이다라고 늘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미국 선거를 봐도요, 되게 놀라운 점은 뭐냐?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부금을 내죠. 기부금을 선 후보자들에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보자들이 그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그 돈을 받고 자기 선거 자금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왜곡 세력을 갖다가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독점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건 뭐냐라고 하면 독점 같은 건 반드시 규제돼야 되죠. 그건 개입 없이 가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왜곡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기업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담 스미스가 지적해놓고 있는 건 그겁니다. 영국인의 재능을 독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과 제조업자들이. 그래서 사실상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독점 시장으로 만들고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담 스미스는 정말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후대에 너무 이상하게 넘어왔는데요. 사실 이게 그 이야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고전주의 경제학의 아버지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주의 경제학을 가지고 자유시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게 19세기 무렵, 20세기 무렵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잡지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입니다. 정말 오래된 잡지예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원래 사회 진화론을 지지하던 그런 잡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탄생한 잡지고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시장에서의 경쟁, 성장, 이렇게 시장, 그 승자 독식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지해주던 그런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와 여기와 같이 활동하고 있던 대중적인 그 작가들 몇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소위 말해 기업의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악용해서 활용하면서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너무 악명 높은 노동자와 소위 말해서 그리고 소위 아담 스미스는 계속 노동하는 손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 자체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정말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시장의 왜곡 자체는 국가의 개입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경우, 독점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국가가 마치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그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영국에서 제조업자와 상인이었듯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삼성, 우리 사회에서의 정적 유착 문제,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들을 위반시키고 왜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있어서 삼성과의 연계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헌재 판결문, 제가 최근에 헌재 판결문을 연구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자꾸 이야기를 하겠는데 현재 판결문은 기업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건데 기업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8대0 판결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이해하면서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연계해서 시장을 왜곡시켰던 사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는데요.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도덕 철학자라는 점. 그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 아담 스미스가 도덕 철학자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이 행위자들, 이 이기적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도대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행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